제첩국이 간에 좋아요. 그 당근, 제첩, 부추 이런 것들이 예, 저도 피곤해 갖고 지금 그런 거 챙겨 먹고 있거든요. 예, 간에. 우리 신민들 많이 먹었구나 이제. 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 집의 가치라는 거하고 투자의 측면에서의 가격의 문제가 오피스텔은 하나로 모여져 있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패션이 수박인 남자입니다. 신민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민입니다. 봐요 속이 빨갛잖아 지금. 목에 파란색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막말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 문제가 우선 전두환, 노태우, 네,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1996년 12월 26일 날 선고된 판결에 보면 무기징역이었고 노태우는 17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이 2,200억, 2,600억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면이 돼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이 계속 그런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이 5.18이어서 어저께 지만원 방송을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이제 CIA 문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를 자꾸 피던데 그거 역시도 특별법에 그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진상규명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경년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바로 다시 가셨거든요. 진상규명위원회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 책임을 다 이렇게 지고자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시 80년 5월 달에 시위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었었잖아요. 최규하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순방을 나갔다가 급하게 돌아옵니다. 16일 날. 그리고 나서 비상국무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고 어디 하나라도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 본때를 보여주는 대상이 광주가 됐던 거거든요. 누군가는 한쪽이 겪어야 됐을 희생이었는데 그 희생을 광주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광주에 대해서 그만큼의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폭동이라고 그들을 폭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보안법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도 광주 사태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폭도라는 것이 뭐냐. 폭동이라는 건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깨는 내란 이전 수준의 소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백화점이라거나 상점 같은 것들을 난입해서 탈취를 합니다. 근데 광주 당시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광주의 상점에 가게에 가서 이 시위대가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상점 주인은 그냥 가져가라. 이 봉쇄돼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게 미안하다. 이 상황이 어떻게 폭동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폭동의 양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5.18에 대한 매도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우리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5.18 사진전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 영상을 봤을 때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그런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으면서 북한군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경찰에서도 발포 명령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북한군 개입은 당시 영상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북한은 오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플랑을 달고 있어요. 플랑을 그렇게 달고 있는 광주분들이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CIA 문서 해제된 부분에도 북한군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전두환 집 앞에 이렇게 드라이브 해서 차 가서 시위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은 5월 17일 날 계엄령 확대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5월 20일 날부터 처음 이제 저항이 시작이 돼요. 그때 저항이 시작됐던 게 어떤 젊은이가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걸 보면서 택시 운전사 한 명이 26살인가 그러셨을 텐데 시작해서 200대 정도예요. 택시하고 버스가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위가 어떻게 북한군이 개입을 한 시위냐.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저항이었던 겁니다. 그 저항에 대해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수부대가 하는 일이 그게 아니거든요.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폭동이 아닙니다. 폭력 행위 있다고 무조건 그것을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유가족이나 유공자분들이 용서와 화해를 하시려면 용서와 화해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진실규명입니다. 전두환을 다시 처벌할 수는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힘이 있는 정보기관은 3개가 있었어요. 그중에 청와대 경비실, 그리고 중앙정보부. 근데 청와대 경비실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은 그 김재규,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이었잖아요. 경비실이요? 네. 경호실이겠지. 아, 경호실, 네, 어. 경호실. 네, 그래서 차지철은 그때 죽고, 11.6 때 죽고, 그 다음 김재규는 잡혀가고, 남아있는 게 보안사령부 전두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어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라는 사람도 결국 전두환한테 잡혀갔고요. 최규하 대통령도 비상국무회의라고 해서 협박당하고 결국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발포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두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도 규명을 해야 광주분들이 이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오늘 또 시위대가 공격을 해서 우발적으로 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헬기의 조준 사격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겁니다. 헬기의 조준 사격이 이루어지는데도 우발적으로 헬기가 거기까지 날아와서 갔다가 돌아왔다 다시 갔다가 돌아왔다 하면서 그렇게 사격할 수가 있느냐. 이건 당연히 발포 명령이 있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전일 빌딩에 있는 그 총탄 흔적들은 누군가 뭐 총알을 들고 올라가서 손으로 꼽았대요? 전두환이 소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보안사령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 뒤에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밖엔 볼 수가 없고요. 사실 하나회라는 게 그 4년짜리 정규 군사 훈련을 받기 처음 시작한 게 11기 그게 전두환이었고 그들은 자신이 엘리트 의식에 찌들어 있었고 경상도 쪽 사람들과 하나회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당시에 정통 군인들을 전부 제압을 해서 전부 체포를 해가요. 결국 뒤에 하나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그런 악랄한 행동도 할 수 있었지 않았냐. 예. 법을 개정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고 폭동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런 사건을 분석을 할 때는요. 그 배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단선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당신들 말씀하시면은 뭐 윤봉길 의사는 테러리스트고 뭐 당신들이 보고 있는 영화의 그 뭐 어벤져스는 뭐 전쟁광입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80석을 가기 때문에 주호영이나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결국은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구미 유학생 그 간첩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무죄 판결 재심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것은 제2의 광주 사태의 획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교안은. 그 뭐 어묵 먹으면서도 뭐 무슨 그런 사태에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다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든 당신들이 바뀌는 걸 기대하진 않고요. 대신 법은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그 다음에 총선으로 그리고 이태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방역에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방역에 대한 위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시켜줬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엊그저께 외출을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 정말로 거리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번 이태원 문제는 3번째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이태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백신을 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성과는 사실 누구 하나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추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 응원을 경찰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건 중대본의 역할이었거든요. 중대본이 또 협조를 잘해서 경찰의 응원을 받아냈고 더불어서 익명으로 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협조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본과 중대본,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도 역시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밥값은 재난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거 되네. 소고기로 먹겠습니다. 닥쳐. 여러 번 사줘야지. 저도 이걸 신청을 하고 체크카드로 쪽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그 금액이 안 올라가길래 입금이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써보니까 이사가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이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사용처를 제한을 한 것은 이것도 저는 역시 신의 한 수였다. 이 과정에서 동네 상점의 재발견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동네 상권 살리기,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그 조중 걱정하지 말고. 어저께 제가 이거를 진짜 입금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한번 써봤는데 입금된 게 맞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원 썼는데 오늘 남은 35만 원 그 마트가 왔고요. 다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뭐 저도 프리랜서지만 프리랜서 분들 중앙정부에서요 2회에 걸쳐서 100만 원, 50만 원, 총 150만 원을 또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찾아보면은 지원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이 학생들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이태원발 감염이 잡혔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약을 좀 연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등교를 대면 계약이죠. 사실 계약은 온라인 계약이 이미 된 거고요. 대면 계약으로 등교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다. 왜냐하면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는데 수업 일수가 사실상 임계치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계약하는 게 계약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교실 자체는 거리를 좀 둘 수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행정고시 학생들 5급하고 7급하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다른 시험들도 다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가능은 하고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급식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밥 먹는 문제. 그래서 뭐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 간편식 사용한다고 하는데 간편식으로 어느 학년 어느 학급은 그 반 안에서 먹고 그다음에 어느 학년 어느 학급은 식당에 내려와서 먹고 이걸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이 지금 야수님, 푸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 부분에 분노해서 정말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패널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사실 진보 정당이라고 스스로 자임을 하고 있으면 항상 말씀드린 대로 현장 정치와 국회 정치가 병행돼야 됩니다. 현장에 야성이 없어진 진보 정당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 정치만을 지금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럼 진보 정당이라고 더 이상 칭하지 말고요. 네, 저 역시도 민주노동당에서 시작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또 정의당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비판 의식이 좀 있고요. 그다음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정의당 혁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사실 양당 지금 위성 정당 만들고 이러느라고 정의당이 지금 피해를 봤다는 식의 계속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대 총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국민의당이 38석이었었습니다. 이번에 민생당 0석이에요. 그거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새누리당이 122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3석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19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민의당 쪽에서 가져온 38석과 새누리당, 지금 맨 미통당 쪽에서 가져온 19석을 더하면 57석이고요. 지금 요번에 우리가 늘어난 거는 123석에서 177석까지이기 때문에 55석이 늘어났어요. 55석이 늘어났으니까 정의당의 손도 안 댔고요. 정의당의 손도 안 댔고 새누리당 쪽하고 국민의당 쪽에서 가져온 거를 우리가 다 흡수하지도 못했습니다. 55석밖에 안 늘어났어요. 뺏어온 게 57인데 정의당이 어찌 민주당의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지난번에도 6석이었고 지금도 6석입니다. 피해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평가를 하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진보정당의 위치를 명확히 하려면 정의당이 두 양당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요즘에 시대전환 대표 우리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돼서 시대전환을 갔죠. 네, 시대전환 대표가 하는 행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이 일부라도 실현이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되니까 그걸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당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나는 그냥 플랫폼의 역할이면 충분하고 내 정책이 옳다면 그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다. 진보정당으로서 초심을 다시 되돌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시기라면 윤미향 당선자가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들 또는 유시민 작가가 공격을 받고 이럴 때 진보정당이 더욱 앞장서 나서서 비판하고 함께 싸워주는 게 그게 진보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럴 때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네. 두 막말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진중권이
홍준표를 공격을 해주고 있는 거는요. 홍준표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치, 우리한테 그치. 웃음을 선사해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진중권님께서 보시기에 저쪽에 최고봉이 지금 홍준표라고 인식을 한 거니까 거기 가서 이제 비벼대봐야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황교안이 없어졌으니 그 그렇지. 다음은 지금 홍준표를 홍준표. 인정한 거야 지금 진중권이. 어. 네. 예, 황교안의 실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겠고요.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다가 미통당이 살아나려면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선 주자급이라고 말할 만한 게 홍준표밖에 없으니까 지금 황교안도 다시 스물스물 등장을 하려고 왜요? 하는 주호영 거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황교안 씨는 김종인 씨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김종인 씨가 국회의원 5번 했지만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한 번 출마해서 이해찬 대표한테 바로 꿇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김종인 씨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은 당대표를 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장 격전지인 종로에서 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기초자치단체장 나가도 떨어집니다. 네, 우리 쪽에 아무나 보내도 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궐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뭐 그래. 많이 늘었네. 아이고, 참. 근데 결국 미한당이 하는 행동은 미통당에 다 배운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만 늘리기 위한 이 방법은 미통당에 다 학습한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얘네들이 합친다고 했을 때 제가 합쳐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가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공수처에 있어서 뭐 영향을 특별히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들긴 했는데 마음에 좀 걸렸던 건 사실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 국고보조금 그거 아까워서 진짜 합칠 것인가 이 고민이 이러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너희들 계속 따로 국밥 말아먹으면 그땐 상임위의장 하나도 안 준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한당이 합치지 않아 버리잖아요. 그럼 미통당도 상임위의장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통당 본진을 다 파괴시키면서까지도 자기들 국고보조금은 챙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얍실한 방법은 결국 부모한테 배운 거죠. 미통당에서 배운 거예요. 네. 그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모습 딱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미통당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데 열린우리당을 물고 늘어지려면 니네 쪽에도 그런 식으로 당 있잖아. 뭐 우리공화당 물론 비교 대상은 아니겠지만 더불어시민당에 미래한국당이 있었다면 또 이쪽 편이 있다면 우리공화당이 있었잖아요. 그 비교 대상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국민들이 미래한국당 너네들에게 줬던 표는 미래통합당인 줄 알고 준 거야. 미래통합당인 줄 알고 나중에 합친다고 해서 준 건데 너네한테 지지할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 역시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미래통합당한테 학습 잘한 거죠. 정경심 뭐 방금 봐갖고 사실 내피셜이긴 한데 정경심 교수가 석방돼서 나온 부분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지난번 재판에서 조범동 자신은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이 이 이익성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범동 스스로 이렇게 그대로 인정을 하고 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경심 교수가 이제 밖에 나와서 제대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런 좀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칼이 너무 무딥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책, 이 최민희 님이 쓰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다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여기에는 이제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정말, 어느 때보다,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경심 교수 사건,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의 PC 안에 조국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 직인 파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경심 교수의 PC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공용 PC로 있었던 밖에 복도에 있었던 건데 그게 컴퓨터를 부여받지 못했을 때 제공받지 못했을 때 집에 있던 PC를 가지고 와서 잠시 썼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안 쓰니까 복도에다 내놨던 거예요. 이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조국 장관 집에 있었던 PC니까 거기 당연히 아빠 폴더가 있는 거야. 가족 폴더들이 하나씩 있는 거지 같이 썼던 PC니까. 근데 이 PC 안에 조국 폴더가 있었다.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어요. 그거. 영장도 없이 그냥 가져다가 막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공개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야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언론개혁을 위해서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도 중재위원회지만 이건 행정기관이고 저는 별도의 전문 법원이 따로 설치가 돼야 된다. 노동법원과 함께 언론 관련된 부분도 전문 법원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지 판례가 축적이 되고 어떤 경우에 잘못됐다라는 해석, 유권 해석, 행정부 유권 해석 말고 법원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할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용수 할머님이 서운할 수 있어요. 재화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기성 정치권에 대한 섭섭함과 맞아요. 그 어떤 데 원망이 상당히 심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 옆에 위성이 지금 몇 개가 붙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캐비넷 안에서 꺼낸 의혹들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의혹의 중심은 보면 저기서 쉼터는 어떻게 썼느니 회계장부는 어땠느니 얘기를 하는데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니라고 지금 우리한테 충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가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 횡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착복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회계사들도 저쪽에 보수 쪽의 회계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있으나 전부 문제 제기된 부분은 소명은 됩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정의원 같은 경우에 그 상근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요. 시민단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죄가 된다는 건지 명확히 얘기하라고요. 조국 장관 때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가 밝혀지면 또 하나의 의혹을 던지고 하나가 밝혀지면 또 하나의 의혹을 던지고 계속 이런 장난을 치는데 조국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끌어들이고 이런 방식이었고 지금도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규명하려면 해야지 당연히. 안 하는 게 웃긴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의연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원하고 진짜로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을 걱정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A, 아까 TV조선 얘기했는데 저도 밥 먹다가 채널 A를 봤어요. 정말 다스베이다에 나왔던 장면을, 윤미향 당선 장면을 완전히 악마의 편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악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할머니들의 기억에나 의존해서 운영되던 정의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비아냥을 거렸던 자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진짜 할머니들을 걱정해서 정의연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조국 검란 당시에도 이 조민양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건 아니지 않냐. 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너무 풍족하게 잘 키워주셔서 과외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짜리 과외입니다. 지금 금액으로 하면 그냥 돈이 많았어. 엄마 과외 좀 하면 안 돼? 해서 해줬다. 그럼 그것도 내 잘못이냐? 근데 데모했어? 뭐라고? 근데 데모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걸고 넘어진다면 우리나라에 멀쩡히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냐라면요. 학생들이 인정합니다. 자기도 걸린다고. 맞아. 그러면서 조국은 욕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시민단체는 무조건 정말 지고지순하는 절대적 선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반인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금 도덕성 프레임 걸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찾아보니까 너네들은 매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할머니 걱정하는 척하지 마. 그래 우리가 알아서 다 밝힐게. 걱정하지 말고 너네 할 일이나 해라. 우리가 예전 같은 수준의 맷집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 방식의 공식을 가지고 공격들을 하는데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회계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 기부해준 돈,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됐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전 하나도 납득이 안 되고요. 사실 그동안에 답변을 제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 방송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고 나서 저는 아주 시원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정말 1도 잘못이 없다. 1도 잘못이 없다. 이 기사 보고 와 그동안 저도 혹시라고 생각했던 찜찜했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미향 화이팅!